여러분, 혹시 머리를 감다가 갑자기 늘어난 흰머리에 깜짝 놀라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염색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왜 또 새치가 이렇게 많지? 하고 거울을 한참 들여다보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얘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최근 연구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새치가 빨리 생길 수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 혈관 속 기름때와 머리카락의 색소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의외지만 둘 사이에는 산화 스트레스라는 다리 하나가 놓여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관 안에서 과산화지질이 늘어나고 이 산화 물질이 모낭 속 멜라닌 세포까지 공격해서 흰머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혈관 기름이 머리카락 색도 지운다는 뜻이죠. 오늘 영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죠. 고지혈증이 왜 무서운지, 혈관뿐 아니라 피부와 머리카락까지 어떻게 망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간단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돌이킬 수 있는지 60대 이상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먼저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하면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HDL 보셨을 거예요. 넷 중에 특히 중요한 게 보이는 값이 LDL이에요.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LDL 입자가 혈관벽 틈새로 스며들어서 산화되면 거기서부터 이 지방 플라크가 생겨요. 플라크는 마치 수도관 안쪽에 끼는 녹처럼 혈관을 점점 좁히고 딱딱하게 굳히고 결국엔 깨져서 혈전을 만들죠. 그 결과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사고가 터지죠. 하지만 문제는 모든 과정이 조용히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게 진행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고지혈증은 소리 없는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적이어야 한다, 꼭 그렇진 않죠.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삼아 세포막을 만들고 성호르몬, 부신호르몬을 합성하고 햇빛을 받아 비타민 D를 만드는 등 중요한 작업을 해요. 문제는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이 쌓일 때죠. 원래 간에서 알아서 조절하지만 설탕이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과음, 흡연, 스트레스, 비만 등등 겹치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무너지죠. 이때 여분의 콜레스테롤이 혈관뿐 아니라 모낭에도 악 영향을 주죠. 그럼 왜 흰머리가 늘까요? 모발색을 만드는 멜라닌 세포는 활성산소에 특히 약한데 고지혈증 상태에서는 혈액 속에 과산화질과 염증 전달 물질이 많아져요. 이것이 두피혈관을 타고 올라와서 모낭을 산화스트레스에 노출시키고 멜라닌 세포를 일찍 죽이거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죠. 결국 멜라닌 색소가 줄어들면서 모발색이 빠르게 빠지고 검은색 머리가 회색, 흰색으로 바뀌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인도 연구에서 LDL 160 이상인 군은 100 미만인 군보다 조기 백발 비율이 2배나 높았다고 해요. 요즘 들어 새치가 부쩍 늘었다면 미용실 예약보다는 먼저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제 어떻게 낮출까가 중요하죠. 약을 쓸지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할지는 수치와 동반 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70%는 생활 습관이 좌우되죠. 가장 먼저 식탁을 바꿔야겠죠. 튀김, 패스트푸드, 라면, 국물, 크림 가득한 빵은 일단 횟수를 줄이시고, 트랜스지방과 정제 탄수화물이 콜레스테롤 공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잖아요. 대신 올리브유 한 스푼을 생채소에 뿌려 먹고 생강을 따뜻한 차로 끓여 하루 한 잔 드셔보세요. 올리브유의 올레산은 LDL을 낮추고 HDL을 올리고 생강의 진저롤은 혈관 염증을 줄여주죠. 목포 근처에 사시는 구독자분이 국 끓일 때 미역 대신 썰어넣는 이 다시마 덕분에 LDL이 20 정도 내려갔다고 자랑하셨는데, 다시마 속 알긴산은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40% 가까이 잡아주는 강력한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운동은 어떤 게 좋을까요? 무릎이 시큰한데 뛰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걷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5일 하루에 30분 정도만 빠르게 걸어도 HDL이 5에서 10 정도는 올라가고, HDL은 LDL을 간으로 끌고 가 재활용하는 청소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갈수록 좋죠. 만약 허리가 괜찮으시면은 아령 1, 2kg짜리를 들고 팔굽혀펴기 대신 벽밀기 운동부터 해보세요. 근육량이 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지방 사용량이 함께 늘어 LDL 줄어들죠. 흡연은 백해무익하지만 50년 피웠는데 이제 와서 끊어도 의미가 있냐, 이 말도 듣죠. 정답은 끊는 순간부터 의미가 생긴다예요. 담배를 끊은 지 24시간이 지나면 혈액 속 니코틴 대사산물이 사라지고 3개월이면 폐 기능이 10% 이상 회복되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담배로 인한 LDL 산화 속도가 비흡연자 수준으로 떨어진다고도 하죠. 금연은 새치 증가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보고도 있으니 머리카락 때문이라도 멈춰볼만 하죠. 그럼 음주는 어떻게 할까요? 적당한 술 한 잔은 혈액순환에 좋다는 옛말 고지혈증 앞에서는 사실이 아니죠. 알코올은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폭주시키고 다음날까지 LDL을 끌어올려요. 60대 이상이라면 일주일에 2회 이내에 한 번에 맥주 작은 캔 하나, 소주 한 잔이면 적당해요. 이 이상이면
되면 간이 지방 합성 공장으로 돌변한다고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코르티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으면 간이 당과 지방을 빨리 만들어 혈액으로 보내, 이런 신호를 계속 받게 돼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도 생겨서 당뇨 위험까지 커지게 되죠. 매일 10분이라도 복식 호흡 해보세요. 코끝으로 숨을 들이마셨다가 입술을 오므려 천천히 내쉬는 방법인데 1분에 6회 이하로 호흡수가 떨어지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코르티솔이 내려가요. 한림대학교 연구팀은 60대 참가자에게 8주간 복식 호흡을 시킨 결과 LDL이 평균 15 정도 떨어지고 HDL은 3 정도 올랐다고 해요. 무료인데 효과는 약 못지 않으니 꼭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약을 이미 복용 중이세요? 스타틴 계열, 에제티미브, 피타바스타틴 등등 여러 계열이 있잖아요. 약을 드셔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 용량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올리브유, 다시마, 걷기, 금연, 절주, 복식 호흡을 꾸준히 지키면 6개월 내 의사가 용량을 줄이거나 약 하나를 빼자고 할 가능성도 커지죠. 약값 부작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또 스타틴 계열을 드시면은 근육통이 생긴다고 중단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피타바스타틴이나 로스바스타틴 저용량으로 바꾸면 해결이 되죠. 마지막으로 세치와 탈모까지 걱정이라면 모낭에 직접 도움 주는 방법을 하나 덧붙일게요. 두피에 스칼프 브러싱을 해줘보세요. 샤워 전에 빗살 간격이 넓은 브러쉬로 정수리 부분부터 목덜미 방향으로 3분 정도 두드리듯이 빗어주는 거예요. 혈류가 좋아져 모낭의 산소 공급이 늘어나고 과사화질로 지친 멜라닌 세포의 회복을 도와요. 일본 오사카 시립대 연구 결과 고지혈증 환자에게 스칼프 브러싱을 12주 시행하자 세치 증가 속도가 30% 정도 늦춰졌다고 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원하게까지 하니 오늘 바로 한번 해보세요.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혈액 속 기름때, 즉 LDL 중성지방이 많으면 혈관만 막히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까지 희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수치는 내려가고 세치 속도도 늦출 수가 있어요. 올리브유, 생강, 다시마를 가까이 하고 튀김, 칠레슨 지방, 단맛 가득한 빵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걷기와 근력 운동은 HDL을 올려 주머니 청소부를 늘리고 복식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서 간의 지방 생산을 줄이는 것, 그리고 금연 절주는 기본이고 두피 브러싱으로 직접 모낭 혈류까지 살려주면 머리숱, 혈관, 심장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김치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이죠. 김치로 만들 수 있는 요리만 수백 가지가 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김치찌개는 김치로 하는 요리 중에서도 인기도 많고 쉽게 만들 수가 있죠. 김치찌개에는 또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맛있게 끓여 드시는데 어떤 것을 넣고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죠. 또한 무심코 넣은 이것들 때문에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는데 영상을 통해 김치찌개에 넣으면 안 되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암과 치매에 걸리는 다양한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먹는 음식인데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이 생기는데 대부분의 원인은 혈관에 문제가 생겨 발생되는 질병이에요. 혈관의 문제는 먹는 음식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매일 먹는 김치도 잘 알고 드셔야 되죠. 특별히 김치찌개를 끓여 드실 때 넣는 다른 식재료들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이 식용유예요. 일반 식용유는 오메가6의 함량이 높은데 바로 이 오메가6가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죠. 김치를 먼저 기름에 달달 볶다가 물도 넣고 다른 재료도 넣고 김치찌개를 조리하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기름이 오메가6의 함량이 높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염증 수치도 늘어날 수가 있어요. 혈관 내에 염증이 많게 되면 염증은 지속적으로 암세포가 생성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뇌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면 혈관성 치매도 발생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사용해야 될까요? 바로 오메가3의 함량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대표적인 기름에는 들기름과 올리브유가 있는데 그런데 들기름은 높은 열에 쉽게 산패가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볶는 요리에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올리브유예요. 그 중에서도 고온에서 사용 가능한 버진 등급의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게 좋고 지중해에 올리브나무가 많아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건강한 기름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졌는데 서양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올리브유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었어요. 연구 결과 올리브유는 포화지방의 함량이 낮고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됐고 불포화지방산 중에서도 몸에 좋은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이 높아서 우리 몸에 유익하다는 게 검증이 됐죠. 이뿐 아니라 올리브에는 토코페롤이나 페놀산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영향을 주는데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를 예방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또한 올레유로핀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면역력을 강화해 바이러스와 각종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죠. 그리고 특히 하이드로
디오키시티로솔이라는 놀라운 성분도 있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제거하고 항암 효과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올리브유는 등급별로 사용할 수 있는 온도가 달라지는데 가장 높은 등급인 엑스트라 버진 등급은 발연점이 160도로 낮기 때문에 김치를 볶을 때 사용하기에는 맞지 않고요.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뿌려 드시거나 낮은 온도로 살짝 가열하는 요리에 사용하시면 돼요. 그 밑에 버진과 퓨어 등급의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200도가 넘어서 볶은 요리에도 충분히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김치를 볶을 때는 이런 등급의 올리브유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김치찌개를 끓일 때 스팸이나 다양한 햄 종류도 넣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햄을 넣지 않는 거니 당연히 좋겠죠. 우리가 햄을 가공육이라고 하는데 햄과 같은 가공육을 만들 때는 소디움 나이트라이트와 같은 보존제를 첨가하죠. 보존제는 가공육의 색상을 빨갛게 유지하고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은 있는데 문제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발암 물질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공육에 열을 가하게 되면 아미노산이나 크레아틴 등의 성분들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우리 몸에 위험한 화학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물질들이 암을 유발하게 되죠. 또한 햄 안에는 나트륨의 함량도 높은 편에 속하는데 나트륨이 고혈압을 유발할 수도 있고 각종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또한 세포를 손상시켜서 암을 유발하는데 특히 위암의 발병률을 높일 수도 있고 국제암연구소는 이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신김치를 조리할 때 꼭 사용하는 조미료가 있죠. 그건 바로 설탕인데 김치찌개를 조리할 때도 역시 설탕을 빼놓을 순 없죠. 그런데 달달한 설탕이 우리 몸에 독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음식의 단맛과 감칠맛을 올려줘서 조리할 때 설탕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설탕은 혈관 건강에는 최악이죠. 설탕이 몸에 들어오면 혈당 수치도 올라가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도 촉진하게 돼서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췌장도 무리가 되겠죠. 그럼 췌장도 약해지고 당뇨가 올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평소에 드시는 음식들에 이미 많은 설탕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문제예요.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가 하루에 먹는 설탕의 양이 평균 100g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한 달이면 설탕을 3kg 정도나 먹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설탕을 먹고 있어서 음식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몸 안의 혈관이 서서히 망가져서 당뇨를 시작으로 각종 혈관 질환과 암뿐 아니라 치매까지 발생시키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김치찌개에는 무엇을 넣어 드실 때 몸에 보약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영양학적으로 또 가장 잘 맞는 것은 바로 두부예요.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에요.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인 거예요. 또한 두부에는 콜린 성분도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스 치매 예방을 예고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돼요. 놀랍게도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으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도 낮아진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두부와 김치찌개의 만남은 환상의 조합이 돼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줄 수가 있죠. 앞에서 스팸이나 햄 같은 가공육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가공육 대신에 생고기를 넣어 드시면 더 좋고 생고기를 드시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생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여기에는 콜라겐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50대 이후가 되면 주름도 많아지게 되고 피부 탄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생고기를 드시게 되면 콜라겐이 공급돼서 피부와 신체의 탄력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또 생고기에는 타우린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는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피로를 회복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돼요. 이뿐 아니라 무기력증과 우울증의 완화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생고기에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설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단맛을 내면서도 건강에도 크게 무리가 안 되는 식재료는 뭘까요? 그거는 바로 양파와 대파예요. 양파에는 퀘르세틴과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능도 탁월해서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도 있을 정도예요. 또한 혈압도 낮춰주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줘서 당뇨를 예방하고 혈관 질환을 방지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대파 또한 마찬가지예요. 대파에도 풍부한 식이섬유와 무기질 그리고 알리신 성분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줘 노화를 예방하고 심혈관과 장내 건강까지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대파와 양파는 건강에 좋은 효능과 더불어서
단맛을 내주고 감칠맛 또한 극대화시켜둔 채소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식재료가 또 있죠. 바로 마늘이에요. 마늘은 대표적인 항암식품이기도 한데 마늘의 풍부한 알리신은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노화를 억제해주고 암세포의 증식도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요. 이런 다진 마늘을 김치찌개에 한 스푼이라도 넣게 되면 건강에도 좋을 뿐 아니라 잡내도 제거해줘서 김치찌개의 맛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효과까지 있으니 꼭 한번 넣어 두시기 바래요. 지금 바로 냉장고 확인해보세요. 이게 있다면 바로 버려야 돼요. 암에 걸릴 수가 있어요. 혹시 암에 대해서 못 들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아마도 100%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암은 많은 사람이 걸리는 질병이고 한 번 걸리면 완치되기 정말 또 힘든 질병이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1년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는 사망 원인 1위로 암이 그만큼 위험한 질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암을 미리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암을 예방하는 행동을 통해서 암 발생을 33%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암 예방을 위한 예방 행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암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가정에서 음식과 관련된 암 발생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무심코 보관했던 어떤 음식 용기에서 발암 물질이 나오는지 찾아보고, 두 번째로 암세포를 늘리는 최악의 음식, 세 번째는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 물질로 변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암을 다른 말로는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데 보통 종양이라고 하면 신체 조직의 자율적인 과잉 성장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세포 덩어리를 의미하는데 종양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양성 종양이 비교적 성장 속도가 느리고 전이되지 않는 것에 반해 악성 종양은 주위 조직에 빠르게 침투해서 성장해서 신체 각 부위에 확산되거나 전이돼서 생명을 위협하는 특징이 있죠. 따라서 악성 종양을 암과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는 정상적으로는 세포 자체의 조절 기능에 의해서 분열 및 성장하고 수명이 다하거나 손상되면 스스로 죽어서 없어져요. 이런 활동으로 전반적인 세포수의 균형을 유지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세포 자체의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으로는 없어져야 될 비정상 세포들이 과다하게 증식이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주위 조직 및 장기에 침입해서 암을 형성하고 기존의 구조를 파괴하거나 변형시키는데 이러한 상태를 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암은 대체 뭐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유전이나 생활환경, 스트레스, 음식 등등 많은 이유가 있지만 먼저 평소에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 음식을 담는 용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우리는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데 플라스틱 용기들을 살펴보면 1번부터 숫자가 그려진 삼각형 표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표기는 플라스틱의 원활한 분리 배출을 위한 이름표 역할을 하는 건데 다 같은 플라스틱 같아 보여도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성분에 따라 잘 활용해야 돼요. 잘 알고 활용한다면 건강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고온에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되고 발암물질이 나오는 특정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는 등의 실수는 면할 수가 있는데 총 6가지의 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볼게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종류예요. 생수나 음료병 등에 사용되고 박테리아에 취약해 재사용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음료수나 물을 사드시고 병이 아깝다고 다시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거죠. 더구나 이거 따뜻하게 드신다고 전자레인지 같은 곳에 넣어서 데워서 드시게 되면 고온에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되고 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이 잔뜩 나오니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고밀도의 플라스틱으로 나쁜 화학 성분이 배출되지 않아서 어린이 장난감의 재료로 많이 이용되는데 그만큼 안전하고 뛰어난 내열성으로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하고 반찬통으로도 쓰입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고 HDP 제품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겠죠. 흔히 많이 쓰는 랩, 필름, 지퍼백 등의 비닐 종류인데 원래는 단단한 성질이지만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 호르몬이 다량 배출돼서 발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음식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음식이 남거나 보관할 때 랩이나 지퍼백으로 덮어서 보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사용 안 하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오랫동안 보관할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겠죠. 저밀도 플라스틱으로 신축성이 좋고 투명의 비닐 장갑이나 휴대전화 보호 필름을 만들 때 사용되는데 썩지 않고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해서 사용 안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반찬통으로 가장 많이 쓰는 플라스틱 용기인데 질량이 가볍고 질기며 내열성이 좋아요. 특히 열에 의한 환경 호르몬 배출이 거의 없고 발암 물질도 거의 안 나오는 용기인데 비교적 안전한 플라스틱으로 아기 젖병이나 반찬통, 보온병, 이불솜 등의 생활용품으로 쓰는 플라스틱이에요. 집에 있는 반찬통이 이 제품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이 제품은 가벼운 질량으로 과자 봉지나 플라스틱 식기에 많이 사용되는데 내열성이 약해 고온에서 발암 물질이 배출되므로 주의해야 돼요.
이 제품이 식품을 닫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확인이 꼭 필요한데, 열을 가하지 않으면 환경 호르몬이 거의 나오지 않아 괜찮지만 조금만 열을 가해도 발암물질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쓰는 반찬통이나 식품 용기 중에 이 용기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용기만 잘 구분한다고 암 예방이 잘 될까요? 당연히 더욱 중요한 것은 먹는 음식이에요.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첫 번째는 고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태운 고기인데,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고기가 타게 되면 발암물질인 벤조피린이 발생하게 돼요. 또한 이 고기를 구우면 생기는 연기에도 벤조피렌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되도록 고기를 구울 때 환기를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고기가 타서 생성된 벤조피렌은 기름을 타고 고기 전체에 퍼지기 때문에 탄 부위만 잘라낸다고 하더라도 예방이 안 될 수 있으니 직화구이 같은 태우기 쉬운 방식은 안 하는 걸 추천드리죠.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은 주로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된 육류나 생선이 탈 때 발생하지만 누룽지 같은 것이 탈 때도 소량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햄, 베이컨 같은 가공된 고기죠. 가공된 고기에는 소디움 나이트라이트와 같은 보존제가 있는데, 이 가공육의 색을 유지하고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화합물이 우리 몸 안에서 나이트로사민과 같은 발암물질로 변할 수가 있어요. 또한 고온에서 가공육을 조리할 때 아미노산이나 당, 크레아틴이 반응해서 헤테로사이클린 아민과 폴리사이클린 방향적 탄수화물 같은 방향성 물질이 생성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가공된 고기에는 염분 함량도 엄청 많은데 이건 유통기한을 길게 하기 때문에 많은 소금이 사용되죠. 이러한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위암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암 위험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알고 드셔야 돼요. 추가로 가공육에는 헤모글로빈이나 미오글로빈으로부터 유래한 햄철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햄철분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세포 손상도 일으킬 수 있고 결국 암세포가 생길 수가 있겠죠.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는데, 다른 건강에도 좋은 음식도 많은데 굳이 먹을 이유가 없겠죠.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세 번째는 초가공식품이에요. 초가공식품이라는 건 분리단백질, 경화유, 고과당 옥수수 시럽, 향미증진제, 인공감미료, 증점제와 같은 산업가공으로부터 나온 성분을 포함한 식품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탄산음료와 에너지 드링크, 시리얼, 냉동피자, 캔디 등등이 있겠죠. 2018년 영국 의학저널에 게재된 약 10만 5천 명의 데이터를 포함한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을 먹는 비율을 10% 증가시키면 전체 암에 걸릴 위험이 12%나 크게 증가하고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11%나 증가하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초가공식품은 포화지방, 설탕, 소금이 많지만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필수 영양소가 적어요. 또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및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와 같은 가공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발암성 화합물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암뿐만 아니라 이 초가공식품 섭취는 제2형 당뇨병과 심장병을 포함한 많은 만성질환과 긴밀한 연관이 있어서 사망 위험 증가도 관련이 있어요. 의사들이 가공식품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겠죠? 이렇게 가공된 음식들 말고도 그냥 먹을 때는 몸에 좋은 음식인데 냉장고에 넣어서 먹으면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도 있죠. 무심코 냉장고에 이 음식들을 넣으시는데, 냉장고에 넣으면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은 어떤 물질일까요?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첫 번째는 감자예요. 깜짝 놀라셨죠? 지금도 냉장고에 감자 보관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감자는 보통 오래 먹은 양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관을 위해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감자의 녹말 성분이 당분으로 변하면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을 발생시키게 돼요. 이 아크릴아마이드는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만큼 독성이 강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감자를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종이 상자 등을 이용해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때 감자를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이라는 가스가 감자에서 싹이 나오는 것을 늦춰줘서 함께 보관하면 더욱 좋겠죠. 혹시 지금 냉장고에 보관 중이시라면 상온에 일주일 정도 두는 것만으로도 원래대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요. 다른 방법으로는 감자를 조리하기 전 15분 정도 물에 담가 놓으면 이 아크릴아마이드를 만드는 성분이 물에 어느 정도 흘러내려간다고 해요.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두 번째는 참기름. 참기름은 참깨를 볶은 후 압착해 짜낸 기름으로 특유의 고소한 향미를 가지고 있죠. 불포화지방산이 80%를 이루고 천연 항산화제인 세사물, 세사몰린 등을 함유하고 있는 건강한 식품인데, 참기름에는 산패를 나와주는 일근한 성분이 풍부해서 짙은 병에 담아 그늘진 곳에 상온 보관하면 최대 2년까지 두고 드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참기름을 냉장 보관하게 되면 오히려 산패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산패된 기름은 담배보다도 무려 1만 배나 많은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보관 방법이 이렇게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열하고 참기름은 가열점이 낮기 때문에 절대로 열을 가하면 안 되고, 조리하면서 과한 열을 가하면 산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그렇다면 들기름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면 될까요? 들기름은 참기름과 반대로 빛과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돼요. 들기름은 상온에 보관하게 되면 참기름과 반대로 빨리 산패가 돼요. 들기름의 약 60%는 오메가3 계열이 알파리놀렌산인데, 이 알파리놀렌산이 상온에서는 쉽게 산패가 되기 때문에 만약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뇌혈관이 막혀 각종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암 발생뿐 아니라 치매의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겠죠.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 물질로 변하는 음식 네 번째는 마늘이에요. 거의 모든 요리의 감칠맛을 내는 대표적인 식재료인 만큼 대량으로 구매해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늘은 수분에 굉장히 취약해요. 냉장 보관 시 자체 수분 함량 때문에 쉽게 물러져 곰팡이가 생겨요. 곰팡이가 생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거고, 특히 껍질째 보관 중인 마늘을 냉장고에 넣으면 싹이 나고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꼭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또 껍질을 제거한 마늘은 다져서 냉동 보관하는 게 좋은데, 부득이하게 흑마늘로 보관해야 한다면 습기나 곰팡이가 나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바닥에 소금이나 설탕을 깔고 그 위에 키친타올을 깔아서 냉장실에 보관해 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소금과 설탕이 제습제 역할을 해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몸 안에 염증이 쌓이고 염증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암 예방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먹는 것, 운동, 마음 건강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먹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요소라는 건 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암 예방을 위해 아침밥을 안 먹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미국 의사들의 건강 철학에 따르면 우리 몸은 몸속 노폐물을 정리하고 배출하는 시간과 섭취를 위한 시간이 따로 존재한다고 해요. 지금부터 이 암이 생기는 이유, 암세포 굶어 죽게 만드는 음식과 언제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암 예방을 위해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금지 음식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언제 어느 때 잘 먹는 것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잘 알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암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몸 안에 염증이에요. 우리 몸은 수많은 염증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계속 반복이 되는데, 몸에 염증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문제는 염증이 잠깐 생기고 없어져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몸에 들어오면서 만성염증이 생기게 되고, 이 만성염증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만성염증은 과연 어떻게 문제가 될까요? 만성염증이 계속되면 우리 몸은 면역 질서가 깨져요. 조직이나 장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죠. 더 나아가서는 만성염증이 암으로도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이렇게 암의 시작은 처음에는 염증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설명드리면, 몸의 곳곳에 미세염증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만성적으로 진행돼서 약 10억 개의 세포가 모였을 때 제1기 종양으로 발견이 되고요. 이 상태가 되면 보통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죠. 이렇게 염증은 암을 유발하는 가장 큰 문제거리인데,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은 자제하고 암세포가 생겨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겠죠. 우리 몸속은 몸속 노폐물을 정리하고 배출하는 시간과 섭취를 위한 시간이 또 따로 존재하는데, 이 새벽 4시경부터 낮 12시까지가 배출을 위한 시간으로, 이 시간에 음식을 드시지 않으면 몸에서 배출이 잘 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흡수를 위한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에는 몸이 음식을 흡수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는 시간이라서 이 시간에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낮 12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좋은 걸까요? 그렇진 않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먹으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또 따로 있죠. 첫 번째는 바로 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수분 섭취가 꼭 필요하고, 우리 몸은 밤새 쉬면서 수분 공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탈수가 오기 전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때 물을 보충해주면 몸에서 해독 작용을 시작하게 되죠. 물은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안 드시는 게 좋고, 적당한 물의 온도는 우리 체온과 비슷한 36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아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시금치예요. 시금치는 많은 영양소와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주 영양소는 비타민 A, C, K, 철분, 칼슘, 마그네슘 등이 있고, 이 중에서 비타민 A는 시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랑 콜라겐 생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한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해서 출혈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이런 시금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소화를 도와주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 녹색 식물인 시금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갖고 있어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금치에는 옥타산과 스피노사이드라는 물질이 있어서 적절한 섭취량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양의 시금치를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이로울 수가 있지만, 만약 과도한 양을 섭취하게 되면 칼슘 흡수에 영향을 줄
이어질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죠. 아침에는 적당량의 시금치를 믹서기에 넣고 과일이나 요거트, 우유나 물과 함께 갈아서 드시면 간단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아침 대용으로도 드실 수가 있겠죠. 또 세 번째는 양배추예요. 이 양배추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음식인데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죠. 또한 이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작용도 돕는데 이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촉진하고 변비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성분이죠. 뿐만 아니라 양배추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한데 이러한 항산화 물질은 눈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 망막병성이 일어나는 것을 또 예방할 수가 있겠죠. 양배추의 효능 중에 암과 관련된 중요한 효능은 바로 항염작용을 도와주는 화합물인 인다졸3 카르비놀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화합물은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염증이 암세포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양배추에는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 풍부해서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역할도 해요. 아침에 양배추를 드실 땐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익혀서 드시더라도 비타민 C가 미리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래 끓이지 않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씻은 뒤 신선한 상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번째는 당근이에요.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 음식인데 베타카로틴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산화 방지제인 카로티노이드의 한 형태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갖고 있죠. 항산화 작용은 몸이 산화되는 것을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결과적으로 암세포가 억제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당근에는 폴라크틴이라는 화합물도 있는데 이 화합물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죠. 이뿐 아니라 당근에는 비타민 C와 다른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이런 영양소는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암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도 해요. 강화된 면역 체계는 암세포의 형성을 억제하고 건강한 세포의 복제와 복구를 촉진하죠. 아시다시피 당근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한데 식이섬유로 인해 소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장내 독소의 축적을 방지해서 암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게 돼요. 다만 당근만으로 암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죠. 이제는 아침밥 대신에 어떤 것을 드셔야지 도움이 되는지 아시겠죠? 아침을 황제처럼 드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제부터는 아침 공복에는 수분 보충을 위해 물도 드시고 수분이 충분히 들어있는 채소 위주의 식습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아침에만 이렇게 조심해서 좋은 음식을 드시고 오후에는 아무거나 드셔도 상관없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암 예방을 위해 좋은 음식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지 않는 건데 지금부터 암 예방을 위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단당류 음식이에요. 단당류의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설탕이죠. 왜 단당류인 설탕이 과연 몸에 안 좋을까요? 단당류는 당분 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흡수가 빠르고 섭취하면 혈당 수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혈당 조절이 안 돼서 당뇨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당뇨병은 아시다시피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고 암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많은 암 환자들이 당뇨를 가진 경우가 많고 뿐만 아니라 단당류는 고칼로리 식품으로 비만이 원인이 되는데 비만 또한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몸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추가로 치아에도 영향을 주는데 단당류는 구강 내에 있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산을 생성해요. 이런 산이 치아를 손상을 시킬 수 있게 되죠. 단당류가 포함된 음식은 설탕 말고도 사탕, 초콜릿, 탄산음료, 주스, 빵, 쿠키, 과자, 시중에 파는 인스턴트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설탕 성분을 완전히 안 먹을 순 없겠죠. 될 수 있으면 적게 드시고 단당류 대신 현형 감미료나 스테비아 같은 대체품들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두 번째는 술이에요. 국제암연구소는 알코올을 인체에 유해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도 했는데 술은 구강암이나 인후암, 식도암, 간암 여러 종류의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는 최악의 음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술은 암 발생의 최악일까요? 그건 바로 술의 주성분이 알코올 때문인데 알코올이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그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이것이 몸에 안 좋은 독소 역할을 하면서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까지 하게 돼요.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DNA 손상을 유발하고 세포 주기 조절을 방해해서 암 성장을 촉진하는 몸에 정말 안 좋은 성분이죠. 이 또한 알코올은 몸의 호르몬 수치도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호르몬 수치의 변화가 여성분들이 알코올을 섭취하면 유방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알코올이 에스트로겐 수치도 상승시키고 유방 조직에 영향을 줘서 유방암 발생률을 증가시킬 수가 있죠. 세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에요. 트랜스 지방이 안 좋은 지방인 줄은 다 아실 텐데 은근히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들이 있어요. 일단 집에서 식용유로 튀기듯이 요리하는 음식은 대부분이 트랜스 지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죠. 감자튀김이나 치킨 너겟, 핫도그 같은 것들은 당연히 트랜스 지방이 많이 있고 계란 후라이도 일반 식용유로 요리하면 트랜스 지방이 많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과자나 빵에도 트랜스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성분표를 꼭 확인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다면 트랜스 지방은 도대체 왜 몸에 안 좋고 암세포를 성장을 시킬까요? 먼저 이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동맥경화를 유발해서 혈관 건강도 악화시킬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또한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촉진시키는데, 지속적인 섭취는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해서 암세포로 성장하는 결과를 유발할 수가 있겠죠.